시라고요. 이런 게 칸트의 말이었는데 사실은 이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제 해결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정신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해결의 구절인데 여기서도 정신은 가만히 자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은 몰락이라는 말 해결도 안 쓰지만 나중에 니체는 그런 말 좋아해요. 몰락해야 되고 오염돼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다름 안에 깃들어야 되고 파열해야 돼. 그렇게 같이 죽어야 해. 그래 죽었을 때 죽지 않아야 돼요. 읽어볼게요. 죽음을 꺼리고 황폐화를 피해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견뎌내고 죽음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삶이 정신의 삶이다. 오직 절대적 파열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만 정신은 진실성을 획득한다. 정신은 이런 권능이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하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용무를 맞추고 그것을 떠나 다른 무언가로 넘어가듯이 부정적인 놈을 외면하는 긍정적인 놈으로서 그러하지는 않다. 오히려 정신은 부정적인 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 놈의 곁에 하염없이 머무름으로써만 이런 권능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라 우연히 지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해결에 대해서 꽤 잘 아는 제 인정해요. 꽤 잘 아는 전 철학자가 여기 나오는 그놈의 곁에 하염없이 머무름 이게 부정적인 놈의 곁에 하염없이 머무름 이게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그 책의 제목 그게 여기서 따온 거예요.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고 여기서 그 절대적 파열이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절대적 파열. 절대적 파열? 네. 여러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균열과 같은 의미. 그렇죠. 균열보다 더 심하잖아요. 조각조각 막 만시창도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황폐화로 인한 그렇죠. 황폐해져 버린 거죠. 여기서 보자면 네네. 통일성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막 갈기갈기 찢은 누더기가 된 거지. 그리고 그런 그 누더기로 살점이 다 떨어졌다고 치고 그렇게 다 파열된 뼈도 못 추린 상황인데 거기에서 자기를 봐야. 그러니까 정신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실현해야만 정신이에요. 그게 정신의 죽음인데 그것이 정신의 실현이다. 그때 정신은 진실성을 획득한다라고 해결이 말하고 있고. 딴 데서 하여튼 지적이라는 사람 너무 많이 써져 있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뭐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는 죽을 때 신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들어가나요? 파열이라는 것까지 있는 절대적이라고.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법에서의 절대적. 그러니까 뭐 가차 없는 거죠. 무슨 애누리 없는 타율인 거예요. 애누리 없는. 번역은 누가 했어요? 번역. 제가 한 겁니다. 칸트네요. 그럼요. 다 제 번역입니다. 뭐 타협 없는 이렇게. 그렇죠. 어떤 타협. 그렇죠. 상당히 하여튼 무조건적인 타협이죠. 이건 뭐 어떻게 걷잡을 수도 없고 유보도 없고 다 걸기. 이게 절대적인 철학, 절대 철학을 추구하는 칸트 이후 이제 그 피히테셔닝 해결이 1800년 경부터 절대 철학을 추구하는데 그럴 때 절대적인 철학, 절대자 철학에 추구할 바는 절대자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에 다 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느 정도까지 끝내고 그 나머지는 예술이나 종교가 채워줘야 돼 이런 태도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철학 하나로 끝장낼 수 있다. 이 칼 하나로 끝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필요했죠. 그때 당시에 칸트를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칸트는 결국 어떤 인식이라는 철학의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종교에게 맡긴 거야. 이런 식으로 시대와 타협하는 철학 교수들이 많았거든. 결국 종교의 길을 열어놓은 거야. 칸트 철학은 그런 뜻이야. 이 문장은요. 네. 해결이 아주 정말 실천한 것 같아. 그대로 자기 삶을. 무슨 말인 거야? 그래요? 네. 죽음을 거리고 죽음을 피해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죽음을 견뎌내고 죽음 안에서 정신적인 삶이다. 네. 이게 자기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냥 그 전기를 보면 1831년에 콜레라가 돌았는데 네네. 해결은 거기서 죽고 네. 쇼펜하우는 피해서 딴 데로 가서 살았답니다. 쇼펜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돈도 많고 그렇겠죠. 이제 그 좋은데 사실 근데 해겔은 그냥 철학 교수로 살았던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장하석 하나 두 개를 제가 인용했어요. 보세요. 실제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뜻한다. 실용주의자들의 말 맞다나 실제는 우리가 부실하게 짠 도식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와의 접촉면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장하석 씨는 그래서 자기의 리얼리즘은 실제주의라고 불러달래. 능동적 실제주의라는 말을 제가 쓰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실제가 따로 독립적으로 어딘가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실제론이라면 그걸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해요. 실제론이라는 건 과학의 목표가 진리의 추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진리는 유일무이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뭐 하여튼 아무튼 이미 미국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철학에서 말하는 실제론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도 더 덕진적으로 이런 실용주의적인 혹은 작업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작업주의는 좀 더 얘기하고요. 이렇게 선언해. 그 다음에 말은 더 멋있지, 제가 보기에. 나는 실제란 탐구하는 사람의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 모든 것이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알미란 실제의 저항에 낙담하지 않고 행위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실제가 저항에 올 때 거기서 불행한 의식으로 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저항한다면 내가 약간 전술을 바꿔서 받아쳐야지. 격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카운터거든요. 카운터. 받아치기 혹은 뭐 되치기, 씨름에서는. 유도에서 되치기라고 부르죠. 아니, 이제 그게 실제가 덤벼오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저항해 올 때, 실제가 나에게 저항해 오는데 내 뜻을 안 따라주네. 나 그만해야 되겠네. 이러고서는 경기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서서 싸우고 부정하고 그 정말 피 흘리는 과정, 그걸 거치고 나서는 이거는 제거되지 않고 인정해야 되는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싸우면서 또 공동 작업이 되니까요. 하나의 공동 작품을 만들어가는 공동 작업.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이 하는 그 유도 시합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멋지거든. 둘이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하는 태권도 명도 그렇고, 굉장히 바둑 같은 거 더더욱 그렇잖아요. 바둑 같은 거 막 거의 예술이지 뭐. 훌륭한, 요새는 인공지능하고 해서 이상해졌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된다고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나 혼자 바둑 두면 그 되나?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게 실제고, 이런 게 나는 공인작품의 원리보다 이 사람 얘기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실제주의 혹은 실제론. 우리는 아파. 그러니까 실제와의 접촉면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란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부처님도 고해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는 그 마땅히 고통스러운 채로 그렇게 건너야 된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다 하시죠. 네. 다음 또.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피테, 네네. 아까 사람.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인간은 내가 아니다. 예. 그 저자가 그 책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 사람이 신경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의 모든 것이고, 그 외에 신경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모든 얘기는 무의미하거나 다 허위다. 이런 식의 생각들. 신경과학, 그러니까 신경중심주의는 어떻게 보면 더 좁은 범주고, 그 위에 자연주의라는 게 있고, 그 자연주의는 사실 뭐 자연과학주의라고 해도 돼요. 자연과학이 가르쳐주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생각. 요런 종류의 생각들은, 이건 자연과학이나 뭐 신경과학에서는 나올 수 없는 주장이고, 이거는 이미 이제 이데올로기고, 이건 철학의 수준에서 뭐 갑론을박해 봐야 될 그런 상대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론을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자화상 그림이다. 신경과학, 아까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가지고선 이거를 사실 학습이라는 말도 그걸 학습이라고 써야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적어도 이것에게 지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하나의 제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지능이라는 말의 범위를 확장하자, 의미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혹은 변경하자는 종류의 제한인 거고 그 제한은 자연과학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지능이라고 불러주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 그 무슨 인공지능 스피커 뭐 어쩌고 해갖고 그 스피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외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 기계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계와의 대화가 점점 더 늘어날 테지만 그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라고 인정할까 말까는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지금 상품명이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뇌가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저자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제가 주목하고 있고 아직 젊기 때문에 80년생이에요. 80년생인데 이제 40이 됐겠네요. 그 사람 근데 1980년? 네, 1980년생이에요. 지금 본 대학 정교수인데 굉장히 큰 대학의 중요한 자리죠. 독일 철학의 미래에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한 10년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 굉장히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과 기계를 동일시하려는 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그냥 동물을 동일시하려는 자들, 그 사이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거는 사실 모든 전통적인 철학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나는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은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뇌다, 뇌일 뿐이다 보지. 아니요. 그건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잘 보면요. 뇌를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또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싸워요. 뇌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뭐니를 운운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죠. 뇌를 뭐 컴퓨터로 모형화한다 이런 거 자체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서로 그 연구비를 놓고서는 막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말들은 다 뭐 그렇게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고 뭐 지금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의 뇌를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미래가 달렸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메스 들고서는 그거 해부해가면서 신경 이게 훑어내고 그러는 거하고 또 완전히 많이 다른 분야니까 얘네들의 협력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만수가 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컴퓨터라는 게 결국 뭐 인간이 어떤 주관적인 무의식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컴퓨터가 지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짠 사람들이 지능이 좋은 거고 인간이 조정하는 그게 더 뛰어난 거지 보면. 심지어 뭐 컴퓨터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는 구두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극단적인 말도 있는데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 혹은 지능을 가졌다는 것은 동물에게만 부여되는 속성이거든요. 이 기본을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얘기하는 거라고. 이 기본을 상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거 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살자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거리예요. 생각하고 뭐 지능을 쓰고 이러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 전문가들도 인간의 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 개도 안 되고 곤충도 안 되고 심지어 뭐 세포 950 몇 개로 이루어진 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생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애의 지능에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의 지능이 그냥 단세포 그 박테리아 하나의 수준 그거 정도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항상 이게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뭐 다 왔다 뭐 조금 있으면 범용 그러니까 제너럴 AI를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뭐든지 자기가 배워서 다 할 수 있는 인간 지능하고 대등한 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곧 나온다 이런 사람들 있었죠. 2030년에 나온다고 그랬어. 그 친구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지난번에 사서에 우리 저기 구루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쪽 업계의 구루로 불렸던 하는 일 없이 맨날 그런 소리만 하니까 이제 구루로 불리는데 그 사람 뭐 특이점이 온다가 그런 얘기였어요. 2030년에 온다고 그랬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똑같아진다고 봐요. 나 자율주행 차.
근데 인간들은 왜 인공지능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지금 다 건데. 깼고 우리가 호킹도 없어지긴다고 뭐 그런 소리 하고 호킹도 두렵다 그러고 몇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간단한 단세포 동물 봐도 못한대 인공지능이라는 게. 왜 그런가? 그 계산 능력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난 글쎄요. 아무튼 그걸 부리는 사람들이 무섭겠죠. 뭐 그걸 도구로 부리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특수한 몇몇이 도구로 부리면서 해낼 수 있는 일은 많으니까. 지금도 뭐 페이스북에 쌓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같은 거를 그 사기업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대응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저기 선생님 그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게 그 인공지능에서 선생님이 막 그 구글 있잖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스마트폰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선생님 딱 그 지역 가면은 선생님 이 지역에 선생님 잘 가는 음식이 있으면 딱 나와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보면. 아 그래요. 위치 추적 그런 거 다 저기 하고 아무튼 그런데 적어도 인공지능 특히 범용 인공지능은 요원한 얘기고 더 근본적으로 철학적인 수준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된다는 건 이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진화해서 온 거잖아요. 이거를 인공적인 기계가 뭐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는데 기계는 일단 생존이 뭔지도 모르고 생존 욕구가 없잖아요. 그리고 기계에다 생존 욕구를 심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알미 뭐고 생각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걸 좀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장하석이 얘기하는 알미란 실제의 저항에 낙담하지 않고 행위하는 능력이다. 이런 알을 어떻게 기계가 가져? 뭐 낙담을 해? 뭐 낙담하지 않아야 돼. 낙담할 능력 자체가 없는 애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장하석이 얘기하는 이런 알미라는 건 뭐냐면 대처할 줄 알기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도 살 줄 알기, 그래도 살 길 찾을 줄 알기. 그러니까 살 길 찾기. 응? 인간의 알미라는 거는 다 오리엔티용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쓰잖아요. 다 방향 잡기, 살 길 찾기야. 그 방향 잡기, 살 길 찾기를 위해서 온갖 잔자리를 쓰고 꼼수도 쓰고 막 그리고 경험도 쌓고 막 서로 교훈을 주고받고 정보도 주고받고 다 그거거든요. 거기에 닻을 내려야만 철학도 생기가 탈탈 도는 겁니다. 그거 없이 대칸조 이러고 있으니까 재미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삶의 닻을 확실히 삐리 딱 박은 그런 철학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박동환과 아이들의 동양의 지혜, 서양의 논리는 그런대로 나도 그 절실함의 뿌리를 박은 거예요. 조금 이제 구시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제 구시대가 됐지만. 메이지 시대에는 그거 절박했을 거라고요. 일본 그 에리또들에게는. 그렇지만 그건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이지, 알미의 교과서이지. 뭐 정답들을 많이 알면은 내가 아는 게 많아지는 거고, 알미라는 건 그렇게 정답들을 다 쫙 배열되어 있는 어떤 목록, 표, 뭐 이런 걸 거라고. 그런 종류의 생각이 많이 망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각자가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건 있지만 오늘날 그 기계가 다 알아서 여기 다 저장돼 있잖아요. 1813년생. 저는 취미로 외우고 있습니다만 바그너, 베르디, 키에키도 다 태어나가지고 그 해에 피시테는 병에 걸려가지고 겨울에 열병에 걸렸는데 왜 열병에 걸렸냐면 1813년이 나폴레옹 군대하고 나머지 정복당했던 민족들하고 라이프치히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투를 벌여요. 가을에. 그게 라이프치히 전투인데 거기서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 피시테의 부인도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참여적이고 그 사람이 그 부상자 치료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열병에 걸려서 집에 들어와갖고 남편한테 옮겼어. 근데 부인은 안 죽고 열병을 이겨냈는데 남편은 못 이겨내고서는 이듬해 1월에 죽었습니다. 1814년 1월에 죽었어요. 아까워. 피시테는 참 멋진 철학자였어요.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암호문이야, 암호문.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사람이 엄청난 흑수저예요, 흑수저. 그러니까 이게 입자 무식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시절에 막 어떤 후원자를 만나고 간신히 공부하고 막 또 칸트가 끌어주고 이래서 예나다 교수까지 됐었는데 나중에는 베를린에서 뭐 총장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식자들이 소위 식자들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읊는 꼴이 싫어. 그래서 라틴어 막 여기 뭐 저도 했지만 막 아우디 에트 알테랑 파르템 이런 거 하고 뭐 레게타이 폴라쿠스 뭐 이런 거 막 하면은 그거 가난한 형편에서 큰 애들은 완전 쥐약이거든. 쥐약이야. 불어 영어만 찌끄려도 독일 애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힘든데 막 라틴어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찌끄리고 앉아있으면 기죽는 거거든.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피히테는 작심하고 아무리 그걸 많이 외운 놈이나 하나도 모르는 놈이나 내 글을 보면 똑같이 낯설게 마치 수학책 뭐 쓰듯이 뭐 절대적인 나는 나 안에 뭐 나 아닌 놈과 나를 맞세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책을 썼던 멋진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근대적인 나가 많이 옹호가 됐습니까? 변론이 됐습니까? 저는 결국 근대적인 나를 변론한다고 하면서 결국 해낸 제가 추구했던 바 그리고 해낸 게 있다면 그거는 근대라는 말과 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바꾸세요. 그걸 제안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딱 한마디만 하면 사실 됐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인, 그 사적이라는 사자 쓰는 이거 일본에서 이거를 1인칭 대명사로 쓰지 않아요. 그죠? 와타시 이거잖아요. 어떻게 개별자로서의 내가 생각하는 개인하고 이 사는 너무 달라. 와타시가 아니야. 내가 개인으로서 말한다는 건 난 보편적 양심을 갖춘 자로서 말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이제 이거 사적으로 하는 얘기인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모든 사인은 이미 공인이다. 이 한마디로 다시 끝날 수 있어. 공인이야. 우리는 공인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관점에서 전체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고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린 폴리스의 시민이야. 좋은 폴리티콘이라고. 정치 동물이야. 정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선언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옛날부터였죠. 뭐 플라톤부터 거의. 그렇지만 뭐 더 두드러지게 얘기한다면 소위 근대 1632년을 제가 생각하는 그 시절 정도부터.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네. 어떤 그 철학의 근대성에서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것을 어떤 주체성,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서 네. 거의 이렇게 완결된 그런 상호. 네네, 상호 인정. 네, 그것을 어떤 주체성의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네. 우리 철학에서 근대 철학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핵심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또 저는 또 이제 흔히 동양학에서 얘기를 할 때 네. 서양은 도구적인 이성이고 여기서 이제 이성에서의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또 제가 이제 근대의 어떤 주체와 이성의 개념에서는 도구적인 이성만이 아닌데 왜 약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함에 있어서 서구의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고 또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 나가시는 때 그 도구적인 이성은 어느 측면을 얘기하는 걸까? 그건 그게 뭔지는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단지 페르소나로만 대하면서 그렇게 살 때 사용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그럴 때 발휘하는 도구적 이성이겠죠. 그런 능력이겠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성. 우리는 서양은 특히 뭐 도구적인 것만 특히 서양 전체에 대한 하이데거가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19세기 중반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20세기 한 1960년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실 알고 보면 1968년 뭐 여기도 바깥에 있던데 68 혁명 뭐 50주년 이런 행사도 했지만
68년, 70년대 중반까지의 히피 문화까지 거기까지 전체에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문화, 그러니까 반서양 문화 좁히면 그쪽이 그건 또 하나의 주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건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서 읊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chte, 헤겔 이런 사람들은 그거하고 그 거리 멀다. 언젠가부터 그런 흐름이 생겼고 그 흐름에 배후에서 뭘 볼 것이냐는 뭐 제일 먼저 찍는 거는 이제 폭주하는 자본주의일 텐데 그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면에서 또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전쟁 비슷한 건데 이것만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6년째 막 전쟁하고 그러면 아이씨 내 나이 먹은 사람들까지 다 총 들고 나가야 되고 막 지금 한 50살 먹은 사람들은 다 징집됐을 거예요. 2차 대전 할 때. 그 독일 인구는 얼마나 돼. 근데 그 끔찍한 일이죠. 밤마다 폭격 들어와가지고 지붕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서 잤대요. 그러면 아침에 나면 지붕이 다 없어져 있고. 아, 이거 나 직접 들은 증언이야. 어떤 할머니인데 그때 시집도 안 갔는데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왔으니까 슈투트가르트에서 전차 운전을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전철 운전을 했다는데 한 2주 교육받고 전철 운전을 했대. 근데 일 끝나면은 아무데나 지붕 있는 데 들어가서 잤대.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지붕이 다 없어졌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신기한 이제 그런 속에서 나오는 뭐 반성 그리고 또 물질적 풍요가 받쳐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일탈 이런 게 터지면서 별 시험을 다 해본 거고 좋은 점도 있지만 전 그걸 일방적으로 좋게 보는 게 이상해요. 히피 문화나 68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이라든지 나는 그렇게 좋게만 보진 않아요. 솔직히 그 부분은 참 저의 공부가 부족한 부분인데 어떤 거를 읽고 좀 자세히 해야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넘어오고 20세기로 넘어올 수 있을지 모색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피노자 아까 스토펜하우어 라이프니츠가 한 말 있죠. 이성에 관해서 한 말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칼큘레무스 계산해 봅시다. 이성은 계산이다. 아니요. 특히나 이거는 칼큘레무스 계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칼큘레무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스타일을 딱 보여주는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서양 제가 제일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소위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17세기하고 18세기, 19세기가 있으면은 느낌이 많이 틀린 게 17세기는 이제 과학성 혁명, 그러니까 1632년, 1687년에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오던 과학혁명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거기가 계몽주의보다도 이전, 하여튼 이성에 대한 믿음, 희망이 뭐 이렇게 극도로 올라갔을 때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 이미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는. 18세기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부가 많이 축적돼서 세습 귀족과 왕 외에도 소위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얻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소리들이 복잡해지고 휴움이 이제 18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합쳐서 두 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는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계와 인간의 근본적 향상을 믿어. 금방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공지능 금방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마냥 아니 이거 보라고요. 보편 계산법을 한 10년만 연구하면 나온다. 이거 나오면 이제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법적 투쟁이니 뭐 철학적인 엇갈림이라든지 뭐 의견의 엇갈림 이런 거 다 해결된다.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금수저 특권층의 보수적 낙관론을 대표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라이프니츠
라이프치스 저는 이제 형님 수준으로 보는데 라이프치스 형이 너무 섭섭해 할 텐데 훨씬 더 큰 철학자니까.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사람. 모든 세계 중에 최고로 좋은 세계가 이 세계, 이 현실 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현실 세계가 싫은 불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세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세계다. 이런 말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이 형이 원래 제일 잘 나갔거든. 진짜 잘 나갔어요. 철학자 중에 이렇게 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그 그러니까 뭐죠? 세속받은 재산이 많았던 거고 그걸 또 잘 투자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개인적인 삶은 불행했죠. 결혼도 못하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한 거. 그런 성격이 나빠가지고 성격이 더럽고 여성 혐오 아주 이걸 뭐 끝내주거든. 말도 못해. 여성 혐오가 이건 극일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니체가 물려받은 거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그런 점이 있긴 있거든요. 여자한테? 예. 남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는 여자라는 것은 빈약한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빈약한 이성을 가진 존재를 아름답다고 보는 사내들은 성욕 때문에 눈에 아지랑이가 낀 사나이들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런 말 했다가 잘못하면 뒤에서 욕들 맞습니다. 근데 생존을 위한 전략과 전술의 차원을 생각하자고요. 여자는 일단 이 물리적인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전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난 탓할 길이 없다고 봐. 그거를 뭐 위성이 없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 예를 들어서 야 너 데려 임마. 야 알았어 나와. 뭐 이러기는 어렵다고. 이런 전술을 쓰기는 어렵거든. 여성은 기본적으로. 왜? 힘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뭔가 다른 술수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남자도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 왜 그런 소리 하겠어? 이 힘으로는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너 나와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라이프니츠 한 말 있죠. 계산. 이성과 계산의 관계가 굉장히 시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사적이다. 시사적이다. 시사적이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의 그 이성이라는 말이죠. 리즌이 독일어의 레히넨에서 나온 거래요. 계산하다는 말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성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은 이성이고요. 상당한 정도 그렇습니다. 상당한 정도. 상당한 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 그래요. 이성은 계산인데, 그럼 이성은 좋은 거나, 그 말은 계산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묻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대답은 좋은 계산도 있고 나쁜 계산도 있다. 좋은 이성도 있고 나쁜 이성도 있다. 그럼 좋은 이성은 뭐냐? 좋은 계산입니다. 좋은 계산은 너와 나의 이익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서로 윈윈 하는 건데 나쁜 이성은 세상이 흔히 보는 거 있죠. 지 이익만 추구하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지 이익만 추구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머무르면 그게 나쁜 거고 뭐든지 고립되면 그게 나쁜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능력이라는 말도 제가 부분적으로만 맞는 게 왜냐하면 이성도 결국은 생존이라는 동물에게 있어서의 궁극의 관심사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계산이냐면 생존을 위한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기만의 이득을 위한 계산하고 자기와 같이 살게 돼 있는 동료 개체들까지 생각하는 계산은 어느 쪽이 옳은가는 답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능력이다까지만 하면은 인공지능도 뭐 생각한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아니 되는 거지. 왜냐면 인간의 계산은 목적이 있어. 목적이 무슨 아니 수학 시험 정답 맞추기 위해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인간의 삶에서 그거는 정말 한때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따져갖고 뭐 계산을 할 때 계산의 궁극에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일지 모르지만 결국 생존이지 뭐. 생존입니다. 별거 없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더 맞아하면 18세기가 그런 계몽의 시대, 근본적 향상을 믿는 항상 가능성을 믿고 곧 실현될 거라고 믿었던 시대라면 19세기가 낭만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그 낭만주의 시대의 핵심은 그걸 안 믿어요. 그런 건 없어. 어떻게든 그냥
이 누추한 이 꼬라지인데 이 누추한 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봐야 돼. 그게 적어도 1800년경에 셜링 헤겔을 낭만주의자라면 헤겔 형이 취급할 건데 아무튼 그 시대에는 바로 그런 정신이 지배한 칸트부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순수이성을 뭘 해야 니들이 아니야. 우리는 몸뚱이를 쓴 인간이야. 인생은 여전히 고해고 장하섭 씨가 그런 면에서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좋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 옳다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정도로 쭉 물러나 겸허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허함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렇게 스윙을 저쪽으로 쭉 해갖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쪽으로 쭉 흘러가는 게 19세기 중후반이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계속된 반동, 그러니까 그 계몽시대로 쭉 기울었던 게 쭉 반동으로 넘어 여기 칸트쯤 있고 헤겔쯤 있다면 더 이쪽으로 쭉 치우친 게 막 이식kult로 치닫고 불행한 인식들이 대세인 그런 시대였던 게 아닐까. 20세기 중후반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근본적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극단으로 갔는데 그 극단으로 가서도 또 이쪽 극단하고 만나는 게 뭐냐면 68 혁명이니 히피니 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또 삶을 꿈꾸잖아요. 그런 게 문제야. 모든 극단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지금도 그러니까 근데 그 히피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 저는 캘리포니안 드림이라는 말을 좀 쓰거든. 안 죽게 된다. 곧 컴퓨터로다 정신을 업로드 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딴 소리들이 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있거든. 거기가 그 히피들의 그 뭐랄까 히피들의 영역이잖아요. 아니 그 하나의 전통을 형성했다고 봐요. 미국 철학계에서도 그쪽 그 캘리포니아 쪽 버클리대 뭐 이런 데 쪽에서는 철학과에서 맨 인공지능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부하고 서부가 많이 틀리대야. 그렇다면은 다시 또 중심점을 찾아서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세기말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남론이 막 득세하고 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막 또 흥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수가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것 우리는 실제와 접촉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건 전부 다 허위일 수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 음모론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막 팽배하다 이제는 또 사라지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다시 실제론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결국엔 나는 그 알아가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아예 우리의 생각은 실제와 늘 어느 정도 들어맞고 어느 정도 어긋나. 그게 실제 정의에 가까워요. 우리가 실제를 모를 리가 없어.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아는 건 다 뻥이야. 너는 정말 착각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전혀 다른 진짜 실제를 보여줄게. 진짜 진실을 가르쳐줄게.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은 네네. 그리고 속으로는 이놈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갔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멀쩡히 다 생존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생존에 성공하고 있다. 성공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아주 훌륭하게 성공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다 조금씩 이제 노화에 가고 있고 조금씩 더 이상은 이제 생존이라는 우리에게 부여된 궁극의 과제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목숨 떨어지는 거 좋아할 동물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떨어질 테지만 그래도 뭐랄까 용납할 만큼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안다면 자기를 진정 안다면 네. 알고 나서의 삶이 비록 짧더라도 이전과 비교한다면 더 같이 그게 죽음을 불쌍해. 난 죽더라도 오늘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았다. 그게 저는 그게 선생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나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것까지 또 말씀하시면 전 요거까지만 적고 이거 한자를 몰라서 금강경 맨 끝에 응장 여시관
마땅히 이같이 볼지니라. 일체 유의법이여.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그리고서는 이게 그 마지막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무상하다 이런 소리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승을 그걸 떠올렸지?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 유명한 그 판고흐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1853년생인데 그 사람이 1890년에 죽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작품들은 1889년, 90년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 그걸 보면서 늘 생각하지. 1년 혹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늘 희망을 되새기곤 해요. 나도. 진짜 좋은 작품은 1년이면 충분해요. 나에게 그 1년이 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는 거죠. 모든 예술가가 이럴까요? 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도 57세. 뭐 그때 나왔다면서. 네, 57세. 그 사람 정말 그 모든 이 중늙은이 학자에게 희망을 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카트 할아버지. 전에 그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건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철학이 대단한 활동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교수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철학을 한번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뭐 하여튼 아주 몹쓸 짓이다 혹은 뭐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때도 뭐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실 또 불가의 수행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출가를 해가지고 네가 많이 닦아야지. 언제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지 모르는데 이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어떡하냐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들어맞음과 어긋남 속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 길 찾으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다 수행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게 다 철학이고 뭐 따로 철학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직업상의 이득을 위해서 소리하고 일단 안 잊어버리는데 전 그 소리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리고 마땅히 이같이 볼지니라. 철학도 일체 유의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도월의 번역은 모든 지은 법이여 이렇게 했어요. 네, 지은 법 하여튼 뭐 사는 것은 배우는 것 같고 제가 철학을 이렇게 좀 느껴보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말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는 특히 해결에게서 나쁜 거는 오로지 머무른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부정적인 곁에 하염없이 머무르는 그런 머무름 말고 부정적인 곁에서 머무르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게 아니라 야 이건 정답이네. 그리고서 여기서 머무르는 그 머무름만이 해결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진실의 한 자락이에요. 근데 그 진실의 한 자락을 움켜쥐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만큼은 해결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 근데 해결뿐만 아니라 결국 철학을 가르쳐주는 건 굳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공자님 말씀하고 통해요. 학자 불고. 학자는 굳어지지 않는다. 배우는 놈은 굳어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요, 철학을 우리가 아까 그 어떤 분이 사람이 태어나서 철학을 한 번 안 하는 것.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철학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뭔가 깨달음, 전혀 몰랐던 것, 네. 정말 잘못 알았던 걸 진짜 깨닫고 인생을 살아보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철학을 공부한다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철학자가 있어요. 자기가 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람쥐 자기는 평온을 질주하는 걸로 알고 있대요. 대평온을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럴지도 모르지 않느냐. 저 다람쥐처럼 자기 딸은 막 평온을 질주하는 건데 질주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책 밖으로 돌리는 게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논기로 철학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철학을 함으로써 과연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철학이라는 이제 어떤 고정된 전체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공부는 그 고정된 전체와 그 당사자가 나누는 대화 내지는 공동 작업으로 만들어가는 작품일 거야. 그래야만 살아있고 힘이 있을 테고, 그래야만 절실하고, 그러니까 절실한 삶과 이게 다 있지 않으면 완전히 백한조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좀 아는 거 더 많다고 에라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감히 저도 못하겠습니다. 몽둥이 배수 날이 더 다가오고 지금은 욕심도 많고 할 거 많고 지난번에 탐진치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탐이 회의주의. 그러니까 그냥 이건 틀렸어. 뭐 이건 틀렸어. 하여튼 막 세상 이게 내 뜻에 안 맞는 세상과 그냥 엉켜갖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 그게 탐. 진이 이제 화내는 게 이게 불행한 의식. 사실은 불행한 의식이 진짜로 불행할 때는 화나지. 어째 이렇게 나를 내 뜻을 안 따라주냐 세상이.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러냐. 사건건 이제 막 내가 뭐 이름을 갈아야 되냐. 사주팔자를 갈 수도 없고 뭐 화나는 거. 그다음에 치가 뭐냐면은 다 잘났다는 생각이거든요. 핵심이. 그게 이제 스토아주의하고 비슷해요.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나는 초월했어. 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난 하여튼 뭐 뿌리 깊은 양반님이야. 양반님 내 자손이야. 이러면서 기다리는 배우자 누나 쌀 구하러. 선생님 우리에게 그 선생님이 해결주의 잘하고 자신을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자꾸 출판사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요? 요새는 해결 전문가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해결을 이렇게 결국 해결을 접하게 되신 그 어떤 과정이랄까 그걸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저희 수업 과정에서? 특별히 그건 없고요. 그냥 처음에 해결하겠다 그런 건 해결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결하겠다 하면서 석사과정 들어갔는데 석사과정에서 해결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칸트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가서 제대로 해결 공부를 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때 그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냥 독일 철학을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거기에서는 해결을 하면 다른 것도 다 하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막연한 생각이셨는데 그게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네. 그리고 보세요. 공동작품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해결이 아니라 다른 놈을 만났어도 내가 요거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각가에게 대리석은 재료지만 정말 위대한 조각가에게는 대리석도 공동작가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리석이 원하는 바를 잘 맞춰주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해결도 나에게 재료예요. 재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해결해서 이런 면만 주목하는데 진실은 바쿠스의 비틀거립니다. 왜 이런 말 좋아하고 여기 뭐 죽음을 견뎌내고 죽음 안에서 절대적 파열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내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떤 철학자를 만나든지 그렇게 같이 쌓아 나갔을 테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흉 같은 거에 관심 없었다가 최근에 관심 가지면서 보니까 이 사람 얘기도 뭐 얼마인지 뭐 들을만하고 장하성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원래는 미국에 대한 그 희망이 있어서 사실은 해겔 이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철학자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찰스 앤더스 퍼스 이런 사람들이 세계사적 철학의 주요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랑스에 그때 베르크송 같은 사람이 있고 독일의 후설 같은 사람이 있지만 윌리엄 제임스는 해결의 반대자잖아요. 반대자, 오포즈다. 그러니까 해결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달렸는데요. 저는 해결을 그 사람들하고 전혀 틀리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뭐 독일에서 이단 소리를 들어도 좋아요. 그거는요, 저는 선생님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우페벤을 거북이라고 번역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해결 철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 철학 비판이라는 책을 하나 쓰시든가
논문을 하나 쓰세요. 해겔에서 아웃 해겔은 분명히 발전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런 게 없다 그러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해겔이 잘못 생각한 거다. 해겔의 역사관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반박을 하나 쓰면 괜찮죠. 하지만 이거는 해겔 아웃 해겔은 분명히 발전 개념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 텍스트를 찾아오세요. 예? 해결의 텍스트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보면 있습니다. 아이고 해결 쓴게 아니잖아요. 서양 철학사구만요. 아, 해결 쓴 건 아니지만 해결. 그러니까 인용이 있어요. 해결 쓴 건 인용해가지고 그래요? 요약한 거예요. 이게. 네네. 여기 렘브레이트가 쓴 건데요. 인용문은 아니겠죠. 인용문이면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니 인용문이면서 또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건 그렇게 논점을 삼을 건 아니에요. 거두다 해도 거두다가 발전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뭐 세 번 정도고 제가 뭐 그 개인적으로 네, 수업에서 느낀 거 네. 해결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어느 그 철학자라고 했어도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철학 내용을 철학의 어떤 그 선생님의 주제 그거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의 어떤 문제 의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학을 그 해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선생님의 생각, 선생님의 문제의식, 선생님의 선생님의 철학을 이렇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해결을 통해서.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엉켜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해결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뭐 해결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직접 배운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한 집안 마르크스 가브리엘이 저기예요. 하여튼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학맥을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 사람 책 번역할 때는 참 편하고 좋아요. 뜻이 맞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사실 언젠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툴툴 털어야겠지만 그리고 또 매 순간 이렇게 툴툴 털 줄 아는 게 제일 큰 지혜 같기도 해요. 그게 생존을 위한 또 세상이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참 아픈 건데 제가 이제 다름이 함께 있으면 처음 얘기할 때부터 그게 참 아픈 건데 그걸 뭐랄까요 견뎌내야 되고 해결식을 절대를 파열해서 오히려 거기서 그게 내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끝내 제일 센 거죠 이게 죽음 앞에 설 때는 마지막에 해결이 변증법 비판 아닙니까? 변증법은 분명히 나가는 게 있거든요. 정반 합에서 분명히 이게 그래서 나가요. 나간다고 치고. 그리고 예를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볼게요. 해결은 그의 변증법적 공식을 인류 역사의 진행에 적용했을 때 이 공식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철학이 어려운 건요. 철학자들이 보면 답답한 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참 알아듣기 쉬운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칸트를 쓸 때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칸트가 이런 설명은 안 했지만 이런 것이리라 하고 예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해결은 예를 안 듣는데 역사 철학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읽을만 했고 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가 그런 거대 역사, 문화사 뭐 이런 거를 즐기던 한 시대 토인비로 대표되는 그 시대가 다가오면서 해결도 그렇게 소비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를 들 때는 그 예는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 진정한 의미고 그 예수도 뭐 비유를 드는 거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뭐 이러면 그런 것도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위력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정말로 현실 역사에 해결이 그리 관심이 많아서 현실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법칙이라고 생각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통을 이어받는 거 이어받아서 달리기라고 보고요. 이어받아서 달리기 할 때 근원적인 영원한 문제들이 있고 그 영원한 문제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개발해온 모든 개념들로 결국 감당이 안 되고 그 개념 모두를 깨뜨리면서 바람처럼 다시 빠져나가요. 그게 그냥 해결의 논리학의 전개 방식이고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역사는 끝난 일이 없고 계속 될 건데 저는 하여튼 그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연구법 비판 그걸 제가 논문을 그래서 학회에 한번 제출하세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결의 역사 철학이라는 것도 그거 감이고 뭐하는 거냐? 이게 이제 역사 철학에서 잘 나타나는 거지. 네네. 그게 논리학, 법 철학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에서는 그냥 해석의 문제일 텐데 예를 들면 그러면 논리학으로 얘기하면 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럼 자인이라는 개념은 비기하고 우스운 개념이고 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실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현실성 나오고 저 끝에 올라가면 뭐 압솔루트 이데에 나오는데 그거는 더 훌륭한 개념입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근데요 해결이 하는 특징이 뭔가 하면 사회가 갈수록 발전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국민소득이 두 배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이 발전한다는 거죠. 정신이 지혜로운 자가 더욱더 지혜가지고 너그러운 자는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이거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사람들이 미쳤어요 한때 해결 철학에. 네네. 그야말로 천국이 도래하는구나 말이지 지상 천국이. 그래서 뭐 해결 미친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해결 홍시 도식화가 너무 도식화에 머무르고 예외도 많고 말이죠. 근데 발전하는 면도 있는데 안 그런 면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향이 식은 거죠. 열정이. 네. 해결에 의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교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머무르지 마라. 그렇죠. 먹는 건 아니고. 또 모두가 진실의 한 자락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건 그 누구도 전체를 붙들고 있지는 않다.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 또 해결에 의해서 해결은 낙관론이 있어요. 낙관. 근데 그 낙관론은 우리가 뭐 전부 다 죽지 않는 세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이 온다. 이런 낙관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니체의 어딘가 나올 텐데 모든 유한한 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그런 종류의 낙관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것에 무너짐, 유한한 놈의 파멸, 그게 바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무한이거든요. 네? 이런 게 해결 철학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놈의 무너짐으로써 무한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것도 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테고. 무한은 그 자체로 무한한 뭐로 나타나야지. 무한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넓진 바다 이런 걸 텐데 그거 말고 유한한 그러니까 제가 해결 철학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무한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릇 같은 게 깨지는 파열하는 그 모습이에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릇이 깨진다고 모든 그릇들이 깨져 나가요. 그러니까 해결은 무한을 잘 서술해. 어떻게 하냐면 유한들이 차로 깨져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한을 서술하는 거죠. 그게 정신현상에서는 그 유한들이 다 그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그러니까 그 유한의 방해물들을 깨면 무한을 거기서 무한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알이 깨지듯이 하나의 유한이 깨지면 깨진 모습이 바로 무한에 드러나는 근데 거야. 그것도 또 다른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 다음에 좀 더 센 그릇이 나오는 거지. 네. 센 그릇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정교한 그릇. 그것도 여지없이 깨져. 그릇 안에 담기면 무한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깨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인류가 이제껏 해결해 보기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교한 개념, 가장 정교한 태도,
진실 주장의 태도, 모습, 인물까지 다 써서 그것까지 무너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다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실 혹은 무한의 나타남이 진실과 다르지가 않아요. 또 해결은 진실의 나타남과 다른 진실을 얘기하는 게 뭔 소용이 있을 것이며 그게 뭔 진실이요. 그냥 여기 정신은 이렇게 파열해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진실의 그러니까 무한의 나타남이 곧 무한 그 자체고, 그렇다면 유한의 무너짐이 무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단지 유한자만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그거 못 믿잖아요. 이러다 왜 사유종이 교주되었네. 이미 무한이야. 모든 유한자들은 이미 무한. 또 어렵네요. 그냥 유한자로 머물면서 무한일 수는 없고 무너져가고 있는 주님으로서 무한. 우리 삶에서 그 죽을 때까지 끝없이 이겨낼 수 없는 게 우리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도구적인 이기심. 그러니까 죽으면 그게 이제 없어지면 그 전까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기심이라는 게 지금 고정된 특수한 나로 머물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그놈이 우리의 무한함을 가리는 제일 큰 장애물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 우세 대학에서 네네. 그 아리스토텔레 숭배.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해결의 영향에서 온 거예요. 그게 중세인데요? 아무튼 네. 그냥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면 플라톤이 무슨 나왔잖아요, 그렇죠? 플라톤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더 위대하게 취급되는가? 플라톤의 관념론은 그것에 반정반대인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을 나왔다. 그거든요. 유물을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정립이라고, 정반합의 정립이라고 해결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이 두 견해는 플라톤의 관념론과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제론에서 그것들의 종합 내지 절충을 보게 되었다. 여기 철학사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해결 영향이 너무 큰 거죠. 해결이 이것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리 보게 된 거죠. 두 사람 정반의 종합으로서 이제 발전된 단계였던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보다 데모크리토스가 더 앞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비슷한 시대인가요? 플라톤이 먼저고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 반대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해결이 좀 이렇게 철학사를 쓰면서 갖다 끼워 맞힌 경향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사 저자,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또 사실상 이제 현실 역사 속에서 해결이 큰 영향력을 발휘해온 거는 그런 쪽이었어요. 철학사 저자, 또 역사 저자. 그 시대의 유행에다가 또 그만큼 또 매력적인 저자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저는 적어도 해결의 진면목은 거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하나 쓰시라고. 쓰실 필요는 글쎄 우리 제가 한때 속했던 우리 학문적 집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오늘 3번의 강의를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단자들이죠. 그 말씀 내가 드릴게요. 칸트주의화하는 해결주의자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제 선생이 그러니까 약간 칸트 쪽으로 해결을 끌어당겨서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이 잘 봤다고 생각해요. 해결을 아주 잘 봤다고. 자꾸 무슨 법칙을 해결하면서 왜 법칙을 배우려고 하고 나 그거는 해결을 무슨 교주 같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해결을 살리는 길은 칸트 쪽으로 당긴다는 것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해결이 얘기한 이 거창한 모든 암도 그냥 생존을 위한 노력의 한 표현 내지는 한 일환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엮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떠받들고 신주단처럼 해갖고 뭘 할 테고. 에이.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궁금하긴 한데 성격체육도 내일이든 내일 걱정해라. 그거 다 그 사업가들이 말이죠. 아니 미래가 제일 궁금한 건 사업가들이야. 왜? 사람들을 잘 꼬셔서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아. 저는 하여튼 절실한 실천 위에 우리의 철학이 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또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칸트주의와 하는 해결주의자다. 그래도 좀 받아들이겠어요. 왜냐면 칸트 철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점을 잘 모르지만 칸트 철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철학의 끝은 절대적인 삶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천이다. 요거는 디터 헨리히라는 이 독일 고전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은 칸트부터 헤겔까지 정도를 클라시시 도이체 필로소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독일 고전 철학 쪽에서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고 지금도 아직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94세쯤 되셨는데 또 가다모만큼 살 것 같아요. 잘못하면 가다모가 102세까지 살았는데 두 사람들은 그분이 이제 잠깐 하여튼 제가 있던 도시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그 문답 시간에 직접 들은 얘기예요. 철학의 끝은 절대적 삶이 아니라 삶에서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내가 칸트주의자인 고백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칸트 철학은 성교.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비워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맨날 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 뭘로 메꾼다, 뭐 종교로 메꾼다, 뭘로 메꾼다 이런 소리들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거기를 그냥 비워두는 거거든요. 이것도 써먹이 오늘 비워둔 이맛돌 자리. 제가 이제 칸트를 요약하는 문구예요. 이맛돌은 아치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치를 쌓을 때 맨 끝에 박는 그 돌. 고개 박힘으로써 드디어 아치가 완성되고 아치는 안정돼요. 그러나 철학이라는 아치는 그 마지막 이맛돌을 끼우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왜냐면 우린 동물이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는 거거든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끼우는 순간에 자기가 신이 됐다는 착각을 신이 됐는 줄 알았는데 신이 된 게 아니라 뭐지 이 논팽이 같은 논팽이 무기력하기로 작정을 한 기득권자들이 되는 거지. 왜? 무기력하기로 왜 작정을 하겠어? 좋으니까. 근데 속으로 좋아. 이대로 쭉. 왜? 나는 꿀물을 빨고 있으니까. 근데 겉으로는 고뇌하는 쇼펜하우도 있고 난 불행한 척하고. 나는 불행한 의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행한 의식은 실제로 이 사장에 잘 읽어보면 불행한 의식이 그런 꼴을 조금씩 나타내죠. 그리고 감히 짐작한다면 대한민국 지식인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그 무기력한 달콤한 무력감 일단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봐요. 달콤한 무력감의 핵심은 작정하고 무력하기로 작정하고 무력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왜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서는 자꾸 되지도 않을 자본주의를 뒤엎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안 되냐고. 그거 89년 소련이 있을 때까지 했으면 그럼 됐잖아요. 그만하고. 요새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때의 그 정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뭐 히피도 아닌데 히피처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해결하고 맞기도 해요. 해결은 그런 극단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피 그런 거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소화력이 너무 좋은 형이라서 그 형님은 히피 뭐가 나타나도 다 이해를 한다. 그대로 해, 이랬을 사람이긴 해요. 히피도 역사에서 한 역할을 분명히 했고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고, 근데 그걸 뭐 지금도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또 좀 문제일 테고, 늘 들어맞음과 온남 함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